옛날 옛적 영조 말년 충청도 한산 고을에는 음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흉년이 몇 해째 이어지고 한양에서는 영모 사건이 꼬리를 물듯 일어나던 때였지요. 번듯하던 양반 가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집안 식구들은 유배되거나 옥에 갇히기 일쑤였습니다. 한산 고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말을 아꼈고 밤이면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요. 바람조차 의심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음산한 기운 속에서 한 가문이 무너지고 있었으니 바로 대대로 충청도에서 이름을 날리던 윤가였습니다. 윤가의 가장 윤정익은 억울한 영모 누명을 쓰고 북쪽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두 아들 역시 옥에 갇혔고 집안 재산은 대부분 관가에 몰수되었지요. 그렇게 번듯하던 윤가에는 홀어머니와 막내딸 윤설만이 남았습니다. 윤설은 20살이 채 되지 않은 교수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맑은 눈빛을 지녔고 흰 매화처럼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성정이었지요. 하지만 그 단정함 속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 고집과 강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윤설은 어머니를 모시고 기와가 떨어지는 낡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가에서 윤가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던 중 마지막 항목에 기묘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재산이라 할 것도 없는 머슴 하나만이 윤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설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설이 고개를 들자 대문 앞에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지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깊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자세는 반듯했고 말투는 침착했습니다. 누구시오? 윤설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강훈이라 하오. 윤가의 머슴으로 배정받았소. 강훈은 관가의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분명 윤가 상속 목록에 적힌 그 머슴이었습니다. 윤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머슴이라면 이미 알고 있어야 했는데 강훈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오셨소? 먼 곳에서 왔소. 강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설은 의심스러웠지만 관가의 문서가 분명했기에 강훈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나치게 침착하고 비범한 기운을 풍기는 사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훈은 윤가의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강훈이 온 뒤 윤가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낡아 무너질 듯하던 담장이 어느새 말끔히 수리되었고 깨진 기와장도 새 것으로 바뀌었지요. 강훈은 말없이 집안의 구석구석을 고쳤습니다. 윤설은 여전히 바느질과 집안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훈은 낮에는 묵묵히 일했으나 밤이 되면 홀연히 사라졌다가 새벽녘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가의 기이한 사내가 드나든다더라. 저 사내 사람이 맞는 게야? 밤중에 산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데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무당 초아대비가 윤설을 찾아왔습니다. 애기씨 조심하시게나. 너의 집 뒤편 고목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 뿌리에 감춰진 것이 있다네. 초아대비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강훈이 머무는 사랑채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산에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야. 초아대비의 말에 윤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초아대비가 다녀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윤설은 평소처럼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목이 말라 물 한 사발을 떠서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지요. 애기씨 안 돼. 강훈이 어디선가 나타나 윤설의 손에서 사발을 쳐냈습니다. 물이 쏟아지며 마루 위에 흩어졌지요. 무슨 짓이오? 윤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강훈은 마루에 흩어진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쓴약 냄새가 나오. 이건 독이오. 윤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훈은 물독으로 달려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물 위로 희미한 흰색 가루가 떠다니고 있었지요. 강훈은 주저없이 물독을 뒤엎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윤설은 공포에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애기씨를 노리는 자가 있어. 강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누군가 여전히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윤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훈을 불렀습니다. 강훈,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소? 누가 우리 집을 노리는지 조용히 알아봐 줄 수 있겠소? 강훈은 잠시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날 밤 강훈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틀 뒤 새벽 한산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군수대 하인 하나가 죽어 누운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지요. 하인은 죽기 직전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윤설 애기씨를 조심해야 해. 그리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설은 이 소식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죽은 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훈은 그날 저녁에야 돌아왔습니다. 옷에는 흙과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소? 윤설이 물었으나 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오. 그날 밤 윤설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검은 짐승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기묘한 빛을 띠고 있었지요. 윤설은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윤설은 옷을 여미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말이지요. 숲속 깊은 곳, 달빛이 비치는 공터에 강훈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보던 강훈이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강훈의 눈은 짐승처럼 빛났고 온몸에서는 푸른빛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듯 보였으나 적은 보이지 않았지요. 강훈, 윤설이 소리쳤습니다. 강훈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운이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사내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기씨, 어찌 여기까지? 강훈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신은 대체 뭐요? 윤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초아대비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저 사내는 사람의 껍질을 뒤집어 쓴 팔자야. 윤설 애기씨, 조심하게나. 강훈은 초아대비를 바라보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애기씨를 지키기 위해 온 존재일 뿐이요. 사흘 뒤 윤가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한산 군수의 서자 박연욱이었습니다. 박연욱은 28살의 건장한 사내로 비록 서자였으나 군수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한산 고을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인물이었지요. 윤설 애기씨, 오래간만이요. 박연욱은 윤설을 보자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윤설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 집, 이제 애기씨 혼자서는 지키기 어렵지 않소? 내가 합당한 값을 치르고 사드리려 하오. 이 집은 팔 생각이 없소. 윤설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박연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애기씨,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구려. 권세 없는 규수가 이런 집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오? 그때 강훈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애기씨께서 팔지 않으신다 했소. 강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박연욱은 강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내 놈이 누군데 감히 나서는가? 머슴 주제에. 머슴이라도 주인을 지키는 것이 도리요. 강훈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연욱은 분한 듯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고. 애기씨, 후회하게 될 거요. 박연욱이 떠난 뒤 윤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력 없는 규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훈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윤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강훈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달빛을 따라 산길을 오르자 멀리서 군수댁 창고가 보였습니다. 강훈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윤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신음 같기도 한 소리였지요. 잠시 뒤 강훈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옷에는 또다시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설은 강훈이 떠난 뒤 조심스럽게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마룻바닥에는 기이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짐승이 사람으로 변하거나 사람이 짐승으로 변한 듯한 흔적이었지요. 윤설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훈이 저 흔적의 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단순한 머슴이 아님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윤설은 경계와 신뢰 사이에서 깊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훈이 흔적을 지우려는 듯 윤설을 말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기씨, 아직 때가 아니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며칠 뒤 강훈이 부상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어깨에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윤설은 놀라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괜찮소? 금방 아물 것이오. 강훈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상처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윤설은 강훈을 사랑채로 데려가 옷을 벗게 했습니다. 상처를 닦아내며 약을 바르는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훈의 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높은 체온이었지요. 당신의 몸은 왜 이리 뜨거운 거요? 윤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타고난 체질이요. 상처를 감싸며 윤설의 손이 강훈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강훈도 윤설도 모두 말이지요. 애기씨, 네, 고맙소.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설이 떨고 있자 강훈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윤설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감기 들겠소. 당신은 춥지 않소? 나는 괜찮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박연욱이었지요. 박연욱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윤설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산 고을에 또다시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가가 영모로 몰렸던 이유가 담긴 비밀 장부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연욱은 이 소문을 듣고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 장부를 손에 넣으면 윤설도 자신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연욱은 사병들을 이끌고 한밤중에 윤가를 급습했습니다. 애기씨, 장부를 내놓으시오. 무슨 장부 말이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윤설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장부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박연욱의 사병들이 집안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뒤엎고 마룻바닥을 드러내고 벽을 두드리며 빈 곳을 찾았지요. 윤설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 장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부를 숨겨뒀다면 분명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곳일 것이라 생각했지요. 윤설은 뒷산의 폐가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자주 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박연욱의 사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기씨, 결국 오셨구려. 윤설은 포위당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강훈이 나타났습니다. 애기씨에게서 손을 떼시오. 강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내 놈이 뭔데 감히. 사병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훈이 사병들을 단숨에 제압했던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빠르고 힘은 괴력에 가까웠지요. 사병들은 모두 쓰러지고 박연욱만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윤설은 멍하니 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정체를 숨길 수 없을 만큼의 힘이었습니다. 폐가의 사병들을 물리친 뒤 강훈은 윤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애기씨, 다치지는 않았소? 괜찮소, 고맙소. 윤설은 여전히 강훈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강훈은 폐가 마룻바닥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파보시오. 아마 애기씨가 찾는 것이 있을 것이오. 어찌 아는 거요? 냄새로 알 수 있소. 오래된 종이와 먹의 냄새가 나오. 윤설은 떨리는 손으로 마룻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 흙을 파내자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지요. 상자를 열자 두꺼운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윤가의 거래 내역과 함께 여러 대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설이 장부를 넘기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윤가의 수호령, 강려. 막내 윤설을 부탁하노라. 윤설은 고개를 들어 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이 강려인가요?
강우는 아니 강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수호령이라는 건 무슨 뜻이오? 강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애기씨, 나는 사람이 아니오. 윤가 대대로 모셔온 수호령이요. 애기씨의 아버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애기씨를 지키라 명하셨소. 윤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의문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토록 강했던 거군요. 애기씨를 지키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오. 강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윤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호령이라는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과 함께 지낸다는 사실이 무서웠지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왜 강녀를 남겼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윤설은 장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글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녀는 윤가를 이끌 존재이니 서라, 그를 믿어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내 스스로 강해져라. 윤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설은 강녀를 불렀습니다. 강녀, 나를 도와주시오. 군수 가문의 죄를 밝히고 우리 윤가의 누명을 벗기고 싶소. 당신의 힘이 필요하오. 강녀는 윤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소. 애기씨를 따르겠소.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분석하고 박연욱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요. 윤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바로 세울 주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장부를 밤새 분석하던 윤설과 강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설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에는 윤가가 억울하게 역모로 몰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군수가 아닌 박연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부에 따르면 박연욱은 5년 전 윤설의 아버지에게 혼인을 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서자라는 신분 때문이었지요. 박연욱은 그때부터 원한을 품고 윤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군수마저 모르게 증거를 조작하고 대신들을 매수하고 결국 윤가를 역모로 몰았던 것이지요. 강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연욱의 목적은 그게 다가 아니오. 박연욱은 애기씨의 생년팔자를 탐내고 있어. 애기씨의 사주가 매우 귀한 팔자라는 걸 무당을 통해 알았던 것이오. 애기씨와 혼인하면 박연욱은 애기씨의 귀한 운을 가져갈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그래서 윤가를 무너뜨리고 애기씨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설의 아버지는 결국 딸을 지키려다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윤설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연욱은 윤설이 장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초조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박연욱은 한밤중에 윤가를 급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병이 아닌 흑의를 입은 자객들을 보냈지요. 강녀는 윤설을 지키려 했지만 자객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애기씨, 도망치시오. 강녀. 윤설이 도망치려는 순간 자객 하나가 윤설의 등 뒤에서 습격했습니다. 윤설은 머리를 강타당하고 의식을 잃었지요. 애기씨. 강녀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객들은 윤서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강녀는 자객들을 뒤쫓으려 했으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수호령의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편 윤설은 박연욱의 저택 깊숙한 곳에 갇혔습니다. 눈을 뜬 윤설은 자신이 홀레복을 입혀진 채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깨어났구려, 애기씨. 박연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짓이오? 당장 풀어주시오. 애기씨, 이제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이오. 오늘 밤 혼례를 치르고 당신의 귀한 운을 내가 가지게 될 것이오. 박연욱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주 때문에 도구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지요. 그때 초아대비가 박연욱의 저택 근처에서 강녀를 발견했습니다. 일어나게, 수호령. 운명은 스스로 뒤집는 자의 것이야. 초아대비의 말에 강녀의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강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초아대비가 말했습니다. 수호령의 힘은 주인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지. 윤설 애기씨가 위험에 처하니 너의 힘도 약해진 것이야. 내 본능을 깨워야 해. 수호령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강녀는 망설였습니다. 수호령의 본능을 완전히 깨우면 윤설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인간의 모습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었지요. 그렇게 되면 애기씨 곁에 오래 머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애기씨를 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나네. 강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애기씨를 지키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겠소. 강녀는 눈을 감고 깊이 호흡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폭발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거대한 짐승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강녀는 박연욱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속도는 바람보다 빨랐고 그의 울부짖음은 산을 흔들었습니다. 박연욱의 저택에서는 강제 혼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애기씨, 잔을 드시오. 박연욱이 윤설에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의 대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푸른 빛을 뿜으며 거대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강녀. 윤설이 외쳤습니다. 박연욱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최종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녀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푸른 털을 가진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호랑이와 늑대의 중간 같은 형상이었지만 어떤 짐승과도 달랐지요. 눈에서는 푸른 불꽃이 타올랐고 온몸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연욱은 미리 준비해둔 무당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저 짐승을 봉인하라. 빨리. 무당 셋이 나타나 주문을 외우며 부적을 던졌습니다. 부적들이 강녀의 몸을 감싸며 움직임을 제한하려 했지요. 강녀는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내질렀습니다. 강녀. 윤설이 외쳤습니다. 강녀는 온 힘을 다해 부적의 속박을 뚫어냈습니다. 부적들이 불타며 사라졌고 무당들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누구시오? 박연욱은 칼을 들고 직접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수호령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강녀는 박연욱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이제 끝이오.
강녀의 발톱이 박연욱의 목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녀 멈추시오. 윤설이 외쳤습니다. 그를 죽이지 마시오. 그는 법으로 벌을 받아야 하오. 강녀는 윤설의 말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연욱을 내던졌지요. 박연욱은 기절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윤설은 자신의 결박을 풀고 강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녀, 고맙소. 하지만 강녀의 몸에서 빛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기씨, 나는 이제 강녀의 거대한 형상이 흐려지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모습도 수호령의 모습도 아닌 희미한 기운만이 남았지요. 강녀, 강녀. 윤설이 절규하며 강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애기씨, 부디 행복하시오. 강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사라졌습니다. 윤설은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빛만이 차갑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한산 고을은 큰 소동으로 들끓었습니다. 박연욱의 죄상이 모두 밝혀졌던 것입니다. 윤설이 가져온 장부에는 박연욱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가를 역모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일, 대신들을 매수한 일, 그리고 여러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일까지 말이지요.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군수 역시 박연욱의 행적을 뒤늦게 알고 경악했습니다. 윤가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유배 갔던 윤설의 아버지와 오라비들도 곧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윤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윤설은 매일 뒷산의 고목 아래에 앉아 강녀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초아대비가 찾아왔습니다. 애기씨, 슬퍼하지 마시게. 수호령은 죽지 않네. 다만 형상을 잃고 근원으로 돌아갔을 뿐이지. 저 나무뿌리 깊은 곳에 강녀는 여전히 있다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글쎄, 운명이 허락한다면 말이지. 애기씨와 강녀의 인연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네. 윤가의 수호령과 막내 애기씨의 사주가 서로를 지탱하기 위한 운명이었지. 하지만 끝은 두 사람의 결정에 달린 것이야. 윤설은 고목에 손을 대었습니다. 나무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강녀의 체온처럼 말이지요. 기다릴게요, 강녀.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2달 뒤 윤가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아버지 윤정익이 돌아왔고 두 오라비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설아. 아버지는 윤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잘 버텼어요. 그래, 내가 모든 것을 지켜냈구나. 아비가 자랑스럽다. 한편 박연욱은 모든 죄상이 밝혀져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군수는 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벼슬을 내놓았지요. 윤가는 다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가에 사과하며 다가왔고 백성들은 다시 윤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설은 여전히 뒷산의 고목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윤설은 고목 아래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뿌리 옆에 매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아닌데도 말이지요. 윤설은 매화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윤설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윤설은 스스로 길을 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집안을 이끌고 백성들을 돌보고 아버지를 보필하는 당당한 여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강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가는 완전히 재건되었고 윤설은 가문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혼처가 들어왔지만 윤설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설은 여느 때처럼 뒷산의 고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요. 고목 주변에 매화꽃이 만발해 있었던 것입니다. 온 산을 뒤덮을 만큼 아름답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윤설은 매화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머슴으로 내 곁에 온 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구나. 처음엔 두려웠어요.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수호령이라는 게 말이에요. 바람이 매화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지켜주었어요.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나는 당신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어요. 윤설은 고목에 손을 대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때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기씨. 윤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나는 늘 그리 뿌리 아래에서 지켜보오. 윤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알아요, 강녀. 당신이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걸. 매화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윤설의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윤설은 꽃잎을 소중히 감싸쥐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언젠가 당신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날 날을. 그날 이후로 윤설은 더욱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가의 막내 애기씨는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인물이다. 머슴 하나만 상속받았지만 그것으로 집안을 지켜냈다. 하지만 윤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 손잡는 자가 완성하는 것임을 말이지요. 봄이 올 때마다 매화는 피어났고 윤설은 그 아래에서 강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늘 그곳을 맴돌았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설과 강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조선 임진왜란 뒤 굶주림과 눈물로 가득한 한양에 5냥에 팔려가야 할 기생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연초홍이라 불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홍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 5냥을 몽땅 내어놓은 어리숙한 나무꾼 복동이 있었지요. 기생을 돈 주고 산 나무꾼, 그리고 뒤틀린 사주를 지닌 여인. 과연 이들의 인연은 비극으로 끝날까요? 기적이 될까요? 오늘 야담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5냥에 팔린 기생, 운명을 되찾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여러 해가 흘렀지만 한양은 여전히 백성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도성 곳곳에는 불에 탄 집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길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답니다. 양반이고 상놈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에 급급했지요. 기근과 질병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살아남으려고 무엇이든 팔아야 했어요. 집안의 귀한 물건은 물론이고 때로는 자식을,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요. 바로 그런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남촌 기방가에 연초홍이라 불리는 기생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연초홍은 참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전란통에 부모님과 헤어진 뒤로 기방에 팔려왔거든요. 얼굴이 그렇게 빼어난 건 아니었지만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눈빛만큼은 정말 따스했답니다. 기방을 찾는 손님들이 초홍을 좋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기방 주인 황 씨는 달랐습니다. 이년아, 오늘 손님들이 셋이나 불평했다지. 혼 좀 내줘야겠구나. 황 씨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는 초홍을 때렸답니다. 그래서 초홍의 등에는 매질 자국이 끊이질 않았고 얼굴에는 늘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지요. 초홍은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디 도망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은 더더욱 없었거든요. 밤이면 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 달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양에서 10리쯤 떨어진 산골에 복동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살인데도 아직 장가를 못 간 총각이었어요. 키는 훤칠했는데 얼굴은 그저 그랬고 무엇보다 세상 물정에 정말 어두웠답니다. 복동아, 내 나이가 언젠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느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놀려대면 복동은 머리만 극적이면서 웃었어요. 복동은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 장터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효심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았답니다. 복동의 유일한 낙은 한 달에 한 번 장터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동이 나무를 팔러 한양 장터로 갔어요. 장터는 온갖 물건이며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지요. 복동은 나무를 다 팔고 나서 어머니들이 약재를 사려고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한 여인이 비틀비틀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복동의 시선이 딱 그 여인한테 멈춰버렸답니다. 얼굴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나리. 오늘 밤 저희 기방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연초홍이었습니다. 복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렇게 다친 몸으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복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초홍만 바라봤답니다. 그때 초홍이 복동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복동의 가슴속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지요. 복동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꾸만 그 여인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뒤에 복동은 다시 장터를 찾았어요. 나무를 팔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여인을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이었어요. 복동은 기방 뒷골목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방 주인 황 씨가 험상궂게 생긴 사내하고 은밀히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인연을 5냥에 넘기겠소. 오늘 밤까지만 기다리시오. 5냥이라 비싸게 부르는군. 하지만 좋소. 내일 아침이면 데려가겠소. 그 사내의 눈빛이 어찌나 음흉하던지요. 복동은 숨을 죽이고 그들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연이 바로 초홍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복동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복동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골방 구석에 숨겨둔 돈을 꺼냈어요. 낡은 헝겊에 쌓여있던 동전들. 복동이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딱 5냥이더라고요. 이 돈으로 어머니 약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복동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초홍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피멍든 얼굴, 그 억지 미소, 그 슬픈 눈빛이 복동 마음을 흔들었지요.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제가 꼭 저 아씨를 구해야겠습니다. 복동은 동전을 품에 꼭 안고 새벽길을 달렸어요. 기방 문을 두드렸을 때 황 씨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기생을 사겠다는 거야? 저한테 5냥이 있습니다. 초홍 아씨를 제게 넘겨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초라한 나무꾼이 기생을 사겠다니 세상에 이런 웃긴 일도 다 있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복동의 눈만큼은 진지했습니다. 황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5냥은 5냥이었으니까요. 복동이 초홍의 손을 잡고 기방을 나서려는데 말이에요. 잠깐,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 뒤를 돌아보니까 누더기 걸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더라고요. 노파의 눈은 뿌옇게 흐려 있었는데 그 눈빛만큼은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젊은이, 서두르지 마시게. 할멈, 무슨 말씀이신지. 그 여인 사주가 뒤틀려 있네. 곧 피바람이 불 거야. 자네도 함께 휘말릴 것이고. 노파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복동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할멈, 그게 무슨...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인연이라면 가보게. 다만 명심하게. 진심만이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을 수 있다네.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답니다. 복동은 초홍을 바라봤어요. 초홍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복동은 초홍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제가 아씨를 지키겠소. 복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복동은 초홍을 데리고 한양 바깥쪽에 있는 작은 움막으로 갔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초홍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복동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묵묵히 걸었답니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 초홍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서방님, 어인일로 저 같은 천한 것을. 아씨는 천하지 않소. 제가 보기엔 아씨가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분이요. 초홍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서방님께 짐이 될 뿐입니다. 저 같은 기생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씨. 복동이 초홍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아씨가 웃는 걸 보고 싶을 뿐이요. 진심으로 웃는 모습 말이요. 초홍은 그 말을 듣고 더 많은 눈물을 쏟았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작은 움막에는 따스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방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초홍을 사기로 했던 그 험상궂은 사내, 그 사람 이름이 마적봉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사람을 사고 팔면서 악명을 떨쳤던 포주였지요. 뭐라고? 그 계집을 나무꾼 놈이 데려갔다고? 마적봉이 황씨 멱살을 확 잡았어요. 저도 5냥을 받았으니 같은 값 아니요?
이 미련한 것. 나는 그 계집을 양반댁에 팔아서 20냥을 받기로 했단 말이야. 마적봉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마적봉은 전쟁 끝나고 한양 일대에서 여자들을 팔아넘기면서 큰 돈을 벌어왔어요. 한번 그 사람 눈에 찍힌 여자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초홍은 원래 어느 양반댁 외동딸이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마적봉은 그걸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벌 속셈이었던 거예요. 당장 놈을 찾아내. 그 계집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 마적봉은 수화셋을 풀어서 복동하고 초홍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사악한 기운이 한양 밤하늘을 뒤덮었어요. 노파의 예언대로 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어요. 복동이 불안한 예감에 잠을 깼답니다. 움막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거든요. 복동이 조심조심 밖을 살폈지요. 저놈이다. 저기 있어. 마적봉 수아들이었어요. 복동은 재빨리 초홍을 깨웠습니다. 아씨, 일어나시오. 빨리. 초홍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서방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오. 어서요. 복동은 초홍 손을 확 잡고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수아들이 바짝바짝 뒤쫓아왔지요. 산길은 험했지만 복동은 이 산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어요. 나무하러 매일매일 오르던 길이었으니까요. 저쪽으로. 복동은 초홍을 이끌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두 사람은 깊은 골짜기 동굴에 몸을 숨겼답니다. 후후. 둘 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초홍은 피투성이가 된 복동 손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서방님, 저 때문에. 괜찮소? 아씨만 무사하면 이까지 상처쯤이야. 복동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초홍은 그런 복동을 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그건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스하면서도 뜨거운 감정이었답니다. 동굴에서 사흘을 숨어 지냈습니다. 복동은 밤마다 몰래 나가서 산나물이랑 약초를 캐왔고요. 초홍은 그걸로 복동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했어요. 서방님, 이 약초를 바르면 상처가 빨리 아물 겁니다. 아씨가 어떻게 약초를 아시오? 기방에 있을 때 맞은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려고 익혀뒀습니다. 초홍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복동이 초홍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요. 제가 아씨를 지키겠소. 그날 밤 초홍은 복동한테 자기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한양 어느 양반댁 딸이었습니다. 복동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집안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부모님도 오라버니도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초홍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혼란한 틈에 인신매매꾼한테 팔려서 기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해를 보냈지요. 복동이 초홍을 꽉 안아줬어요. 초홍은 복동 품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마적봉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동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 마적봉 목소리가 동굴 안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복동하고
초홍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아씨, 제 뒤에 계시오. 복동은 도끼를 들고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마적봉이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누구 상대하는지나 알고 그러냐? 상관없소. 저 아씨는 절대 넘겨드릴 수 없소. 크크크 웃기는군. 그 계집이 누군지나 알고 그러는 거야? 마적봉이 초홍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그 계집 본래 이름은 윤설아야. 영의정 지낸 윤대감댁 외동딸이지. 복동이 깜짝 놀라서 초홍을 돌아봤어요. 초홍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전란 중에 실종됐다가 기방에서 발견된 거야. 윤대감 댁에서는 지금도 딸을 찾고 있다더군. 내가 그 계집 데려다 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어. 마적봉 눈에 탐욕이 번쩍였어요. 그러니까 어서 그 계집을 넘겨. 그럼 내 목숨은 살려주마. 복동은 도끼를 더 꽉 쥐었습니다. 실소. 아씨가 양반댁 따님이든 기생이든 저한테는 상관없소. 아씨는 제게 소중한 분이오. 마적봉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렇다면 죽어라. 마적봉 수아들이 와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복동은 있는 힘껏 도끼를 휘둘렀어요. 한 놈이 쓰러지고 또 한 놈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복동도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지요. 서방님, 초홍이 비명을 질렀어요. 복동 팔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소, 괜찮소. 복동은 비틀거리면서도 초홍을 계속 지켜냈습니다. 그때 마적봉이 칼을 빼들고 복동한테 다가왔어요. 이제 끝장이다. 바로 그 순간 초홍이 복동 앞으로 확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제가 가겠소. 아씨. 서방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서방님까지 다치시면 차라리 제가. 초홍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복동이 초홍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아씨. 초홍은 복동을 돌아보면서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고마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마적봉이 초홍 팔을 확 잡아 끌었어요. 초홍은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갔고 복동은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복동은 동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요. 이대로 죽는 건가? 바로 그때였어요. 일어나게. 누군가 복동을 흔들었습니다. 복동이 간신히 눈을 떠보니까 그 신비로운 노파가 서 있더라고요. 할멈, 자네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네. 일어나게. 노파가 복동 상처에 약초를 발랐어요. 신기하게도 상처가 금방 아물기 시작했답니다. 할멈, 아씨가 잡혀갔소. 알고 있네. 그게 바로 뒤틀린 사주의 시작이야. 노파가 복동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그 여인의 뒤틀린 사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네. 5냥의 인연은 이미 하늘이 맺어둔 징표란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그 여인은 본래 고귀한 집안 딸이었는데 전란 때문에 운명이 뒤틀렸네. 하지만 진심 어린 인연이 그 운명을 바로잡을 수 있어. 노파가 복동한테 작은 부적 하나를 건넸어요. 이걸 가지고 가게.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될 거야. 복동이 부적을 꽉 쥐었어요. 다시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답니다.
복동은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적봉이 초홍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복동은 기방을 찾아가서 황 씨를 다그쳤지요. 초홍 아씨가 어디 있소? 어서 말하시오. 황 씨가 벌벌 떨면서 대답했어요. 마적봉이 한양 북쪽 폐가로 데려갔어. 거기서 양반 댁하고 거래하기로 했다고. 복동은 바로 북쪽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함만 커졌어요. 혹시 늦은 건 아닐까? 혹시 초홍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폐가에 도착했을 때 복동은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홍이 기둥에 묶여 있었고 마적봉하고 낯선 양반이 흥정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 계집을 스무냥에 넘기겠소. 윤대감댁 딸이니까 값어치는 충분하오. 그 정도 값이면 나쁘지 않군. 복동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여럿인데 복동은 혼자였어요. 게다가 상처도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지요. 복동은 품속 부적을 만졌습니다. 노파 말이 떠올랐어요. 진심만이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을 수 있다네. 복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죽더라도 초홍을 꼭 구하겠노라고. 복동이 폐가로 확 뛰어들었습니다. 초홍 아씨. 갑자기 복동이 나타나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이놈이 또 왔군.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마적봉이 칼을 빼들었어요. 수아들도 와르르 달려들었지요. 복동은 도끼를 휘두르면서 그들하고 맞섰습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서방님, 도망가세요. 초홍이 울부짖었지만 복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씨, 제가 약속했잖소? 아씨를 지키겠다고. 복동 눈에는 죽음도 무섭지 않다는 듯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적이 갑자기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노파 말처럼 위급한 순간이 온 거예요. 부적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마적봉하고 수아들 눈을 확 멀게 했습니다. 으악! 눈이 부셔. 복동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초홍 묶은 밧줄을 확 풀었어요. 밧줄이 풀리자마자 복동은 초홍을 업고 폐가를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적봉이 눈을 부릅뜨고 막아섰습니다. 이놈, 어디 가려고. 마적봉 칼이 번쩍했어요. 복동은 맨손으로 칼을 확 막았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윽, 하하, 내 놈 같은 하찮은 놈이 감히. 마적봉이 칼을 다시 휘둘렀어요. 복동은 옆으로 확 굴러서 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폐가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광군이다. 광군이 온다. 수아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누군가 관아에 신고를 한 거였답니다. 이런 빌어먹을. 마적봉이 혀를 찼지만 이미 늦었어요. 포교들이 폐가를 와르르 에워쌌지요. 마적봉, 내 놈을 체포한다. 포교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마적봉은 마지막 발악으로 초홍을 향해 칼을 확 던졌어요. 그런데 복동이 몸을 날려서 초홍을 가렸습니다. 그악! 칼이 복동 어깨를 확 꿰뚫었어요. 서방님, 초홍이 복동을 안았습니다. 복동 품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지요. 포교들이 마적봉하고 수아들을 전부 결박했어요. 양반 행세하던 자도 함께 잡혔답니다. 그 사람은 마적봉하고 한패로 여자들을 사고 파는 악당이었던 거예요.
내 놈들 죄는 10,000번 죽어도 모자라다. 포교대장이 꾸짖었습니다. 초홍은 복동을 꼭 안고 울부짖었어요. 서방님, 제발 제발 눈을 떠주세요. 복동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초홍을 보면서 희미하게 웃었지요. 아씨 무사하니 다행이요. 서방님, 이러지 마세요. 바로 그때 노파가 다시 나타났어요. 걱정 말게. 이 젊은이는 죽지 않네. 노파가 복동 상처에 약초를 발랐습니다. 신기하게도 피가 뚝 멈췄고 복동 숨이 고르게 돌아왔어요. 진심 어린 인연이 운명을 바로잡았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사라졌답니다. 초홍은 복동 품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하고 감사하는 눈물이었지요. 며칠 뒤에 복동이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마적봉 일당을 소탕한 공로로 포상을 받기로 했던 거예요. 초홍도 함께 갔지요. 그런데 관아에는 뜻밖에도 백발 노신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설아야, 정말 내가 설아냐? 노신사는 초홍을 보자마자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아, 아버지. 초홍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노신사가 바로 영의정을 지낸 윤대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내 딸. 오래도록 찾았구나. 윤대감이 초홍을 확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관아에서 조사한 결과 초홍이 윤씨 가문에 실종된 외동딸 윤설아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임진왜란 때 혼란한 틈에 인신매매꾼한테 납치돼서 기방으로 팔려갔던 거랍니다. 아버지, 소녀는 더럽혀진 몸입니다. 어떻게 양반댁 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아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다 전란 탓이고 악인들 탓이지. 윤대감이 설아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동한테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은인이시여, 내 딸을 구해주신 큰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네, 대감마님, 황송하옵니다. 복동이 황급히 윤대감을 부축했어요. 은인께서 아니었다면 내 딸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았을 거요. 이 은혜는 하늘 같아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요. 윤대감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답니다. 윤대감은 설아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설아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거기란다. 그런데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소녀는 복동 서방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라고? 윤대감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소녀가 기방에서 그리고 마적봉한테 쫓길 때 목숨 걸고 소녀를 지켜준 분은 복동 서방뿐이었어요. 소녀 목숨은 이미 서방님께 빚진 겁니다. 설아가 복동을 바라봤어요. 복동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지요. 아, 아씨 아니 애기씨. 저 같은 천한 것이 감히. 아닙니다, 서방님. 천한 건 소녀예요. 하지만 서방님께서 소녀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소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윤대감은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은인, 내 딸을 부탁하오. 네, 대감마님? 내 딸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다만 부디 내 딸을 잘 보살펴 주시오. 윤대감이 복동한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복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명심하겠나이다. 목숨 다해 아씨를 모시겠나이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복동하고 설아는 한양 남쪽 작은 마을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윤대감 도움으로 넉넉한 살림을 꾸릴 수 있었답니다. 복동은 더 이상 나무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작은 서당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설아는 집안일을 돌보면서 복동을 내조했지요. 봄이 왔어요. 마당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올랐습니다. 설아는 매화꽃 아래 앉아서 복동을 바라봤어요. 서방님, 왜 그러시오, 부인? 복동이 설아 곁에 앉았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제가 기방에서 고통받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으니 말이에요. 설아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인, 우시는 거요? 아니에요. 기쁜 눈물이에요. 서방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복동이 설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부인을 만나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설아는 품에서 낡은 헝겊에 쌓인 걸 꺼냈어요. 그게 바로 복동이 자기를 사는데 썼던 그 5냥이었답니다. 서방님, 이걸 보면 깨닫게 돼요. 제 운명은 5냥에 팔린 게 아니라 그 5냥으로 되찾아진 거라는 걸요.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부인. 5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하늘이 우리 둘을 맺어준 인연의 징표였던 거지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매화꽃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꽃잎을 흩날렸어요. 그 꽃잎은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이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했습니다. 복동의 순수한 마음이 설아의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행복을 찾게 되었지요. 자,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옛날 옛적 정조 임금께서 열해를 다스리시던 무렵의 일입니다. 그 해는 정말이지 흉년이 이어지고 가난이 백성들을 짓눌렀던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지요. 경기 관아 아래 작은 장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음소리와 흥정소리가 뒤섞여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밥 한 끼에 목숨을 걸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장터 한 구석에서는 부모들이 자식을 팔고 남편들이 아내를 팔고 형제들이 서로를 팔아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게 구름만 흘려보내고 땅은 메말라 갈라져 있었지요. 그런 장터에서 값 5냥에 팔려온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은이었습니다. 굶주린 부모가 그녀를 겨우 5냥에 팔아 넘긴 거예요. 천한 집안의 며느리로 말이지요. 정은은 어느라고 말이 느린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일을 시켜도 천천히 움직여서 사람들은 그녀를 머리가 둔한 바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속은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저분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그녀의 맑은 눈빛에는 어딘가 다른 기품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마치 높은 곳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진 별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은이 시집온 집은 성씨 집안이었습니다. 그리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양반 집안이었지요. 시어머니 성씨 부인은 인색하고 의심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며느리를 온양이나 주고 데려왔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지 정은을 볼 때마다 온양짜리 주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성 노인은 병약했지만 마음만큼은 온화한 분이었지요. 가끔 정은을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정은을 머리가 둔한 며느리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그 온양짜리 며느리래. 허허, 온양이면 개 한 마리 값도 안 되는데 말이야. 다행히도 장터 약재상 수복이란 사람은 정은에게 유독 친절했어요. 정은이 장을 보러 나오면 약초한 웅큼을 덤으로 얹어주곤 했지요. 이거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라며 말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서울 출신 청년 성도윤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정은을 자꾸만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밤마다 서책을 베끼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만 마음만큼은 바르고 고든 청년이었지요. 정은의 하루는 참 고됐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야 했어요. 우물가는 멀었고 물동이는 무거웠습니다. 정은이 비틀거리며 물을 길어오면 시어머니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나며 핀잔을 주었지요. 밭을 메고 장작을 패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꾸지람을 듣는 게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어요. 하지만 정은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묘한 일이 있었어요. 정은 주변에서 한기처럼 느껴지는 바람이 자주 스쳤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정은 옆을 지나가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동네 아낙네들은 저 며느리 뭔가 이상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구슬하러 온 건지 점을 치러 온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무당이 정은을 보더니 갑자기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의 아이, 어찌 이곳에? 사람들은 무당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금방 잊어버렸지요. 하지만 정은은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은은 항상 품속에 달 모양 은재 폐물을 감추고 다녔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준 건지, 왜 간직하고 있는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것만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장터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씨 부인이 정은을 데리고 장을 보러 나왔는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부인은 정은을 사람들 앞에 세워두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며느리요. 온양 주고 샀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 온양이면 개값도 안 되는데라고 말했지요. 성씨 부인은 주머니에서 온양짜리 돈을 꺼내 정은 앞에 던지며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게 내 값이다. 잊지 말거라. 정은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만 숙였어요. 장터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정은을 더욱 우습게 여겼습니다.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왔어요. 정은의 품속에 있던 은폐가 바람에 흔들리며 쨍그랑 기이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순간 숨을 죽였어요. 마치 저 멀리 달나라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맑고도 슬픈 소리였습니다. 정은은 이유 모를 공허함과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의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어요. 그날 저녁 수복이 정은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골목에서 수복이 정은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은아, 지금이라도 떠나거라. 너를 찾는 이들이 있다. 이곳에 있으면 위험해. 정은이 놀란 눈으로 수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 버렸지요. 정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떠날까, 남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팔아서라도 살아남으려 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차마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은은 오히려 성씨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시어머니 눈치를 더 살피고 말을 더 줄였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의 구박만 더 심해졌습니다. 5냥짜리 주제에 잘난 척은 바보 같은 일하고 그것도 제대로 못해? 정은은 그저 참았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지요. 밤마다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 잠자리에 들면 창문 밖으로 흐릿한 달빛 같은 형체가 어른거렸어요. 정은 뒤를 따라다니는 듯한 존재였는데 해치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켜주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인간은 아닌 듯 하면서도 아름답고 서글픈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정은은 그 존재를 보면 왠지 모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 정은이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장독대에 놓인 항아리를 나르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항아리는 시어머니가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성씨 부인이 달려와 정은을 보더니 화를 버럭 냈어요. 이 못난 것아, 5냥짜리 주제에 5냥어치도 못하는구나. 성씨 부인은 회초리를 들어 정은을 때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정은은 묵묵히 맞으며 눈물만 흘렸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십시오. 사람이 다칩니다. 성씨 부인이 도윤을 노려봤지만 결국 회초리를 내려놓았지요. 도윤은 정은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은의 등에는 붉은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어요. 도윤이 치료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바보가 아니오. 내가 보기엔 그대의 눈빛이 가장 맑고 깊소. 정은이 처음으로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날 정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경험을 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정은의 상처가 걱정되어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은의 방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살그머니 다가가 보니 정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달빛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재 폐물이었어요. 달 모양의 아름다운 폐물이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도윤은 그 문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정은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혹시 그 폐물을 보여줄 수 있겠소? 정은이 망설이다가 은폐를 꺼내 보였어요. 도윤이 폐물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
그 문양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조선 달빛궁에서만 쓰던 상징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책을 베끼는 일을 하면서 옛 궁궐의 기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문양은 분명 왕실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정은, 그대는 대체 누구요? 이 폐물은 어디서 났소? 정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도 모른다고,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요. 다만 어릴 적부터 이 폐물을 품에 지니고 있었고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느낌만 있었다고요. 정은은 그날 자신이 특별한 혈통일 가능성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만약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도윤은 그날부터 정은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옛 서책을 뒤지고 장터에서 떠도는 소문을 모으고 수복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달빛궁이라는 곳은 오래전 폐쇄된 궁궐이었는데 그곳에 얽힌 이야기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과 정은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이 정은에게 천천히 글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정은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아주 좋아서 글자를 금방 익혔지요. 도윤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정말 범상치 않은 사람이요. 정은이 도윤의 손끝에 닿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성씨 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뒤에서 정은을 다른 집으로 재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차피 5냥짜리 며느리인데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은은 이 계획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가? 나는 평생 물건처럼 팔려다니는가? 하며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은이 잠든 사이 정체 모를 사내들이 몰래 집에 침입했어요. 사내들은 정은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정은이 비명을 지르자 도윤이 달려왔지요. 도윤이 사내들과 싸우다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칼에 찔려 피를 흘렸어요. 정은은 안 돼요, 안 돼.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더니 달빛 형체가 나타났어요. 그 형체가 사내들을 향해 달려들자 사내들은 혼란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질겁하며 달아났지요. 정은은 피 흘리는 도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왜요? 왜 나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도윤이 힘겹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대를 지키고 싶었소. 정은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수복이 정은을 찾아왔습니다. 수복이 오래전 도성에서 들은 기록을 정은에게 조심스럽게 전해줬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누군지 알아냈다. 너는 달빛궁 마지막 궁녀의 딸이야. 정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복이 이어서 말했지요. 달빛궁은 오래전 왕실의 비밀을 지키던 곳이었어. 그런데 궁 내부에서 암투가 벌어졌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 내 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해 궁에서 도망쳤다가
결국 돌아가셨어. 너는 그렇게 버려진 아이였던 거야. 정은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어지러웠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조용한 삶을 살 수 없는 운명인가요? 수복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은 그날 밤 혼자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나를 지켜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정은은 자신이 늘 보았던 달빛 형체의 정체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어릴 적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며 보호하던 존재였습니다. 홀령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웠습니다. 정은은 더는 바보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자각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자들의 정체를 밝히고 왜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야 했는지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결심했지요. 도윤과 수복이 비밀리에 정은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밤마다 옛 기록을 찾아 읽었고 수복은 장터에서 정보를 모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빛 형체의 진짜 정체가 뭐였을까요? 어느 날 밤 정은이 달빛 형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자 달빛 형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낮고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아. 정은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달빛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건 정은을 닮은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내 언니라. 정은의 친언니 홀령이었습니다. 언니는 궁에서 정은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었고 이후 혼이 되어 동생을 계속 지켜온 거예요. 정은은 괴기스러움보다는 슬픔과 그리움에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언니 홀령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아.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걸 지켜만 봐야 했구나.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너는 알 권리가 있어. 언니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정은과 언니가 왜 이런 운명을 살아야 했는지, 달빛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거지요.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궁의 잔존 세력이 정은을 찾기 위해 마을에 들이닥친 거예요. 횃불을 든 사내들이 집집마다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씨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성씨 부인이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시아버지 성 노인도 놀라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은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떠나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을요. 정은이 몰래 짐을 꾸리려는데 갑자기 성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정은을 노려보더니 예상치 못하게 정은을 끌어안았어요. 안 돼. 너를 보낼 수 없어. 정은이 놀라 부인을 쳐다봤습니다.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너는 나의 며느리다. 5냥을 주고 샀든 100냥을 주고 샀든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그 순간 정은은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은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직면하기로요. 언니 홀령이 마지막 힘을 써 정은을 보호하겠다고 했지요. 정은은 달빛궁의 사내들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도윤이 옆에 서고 수복이 뒤에 섰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달빛궁의 마지막 피를 이은 정은이요.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밝히겠소. 사내들이 정은을 잡으려 했지만 언니 홀령이 나타나 막아섰어요. 달빛 아래에서 마지막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궁 세력과 정은, 도윤, 마을 사람들이 맞섰지요. 정은이 붙들려 목숨을 잃을 위기였는데 바로 그 순간 언니 홀령이 온 힘을 다해 달빛을 불러왔습니다. 환한 달빛이 쏟아지며 사내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 틈에 정은은 모든 진실을 외쳤습니다. 달빛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과 언니가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모든 걸 말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듣고 있었고 관아의 관리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었어요. 결국 달빛궁 잔존 세력은 무너졌고 정은은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5냥짜리 바보 며느리가 아니라 달빛궁의 마지막 혈통이었어요. 그녀 뒤에 따라온 달빛, 은폐의 소리, 한기, 모두 언니가 동생을 보호하던 것이었지요. 장터 무당의 말도, 은폐의 문양도, 온양이라는 값까지 모든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은을 천하게 만들어 눈에 띄지 않게 하려던 누군가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언니 홀령은 마지막으로 정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동생아. 내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 기쁘구나.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빛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정은은 울며 손을 뻗었지만 언니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마을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성씨 부인은 정은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부인이 정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은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너는 우리 며느리야. 도윤은 관직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지만 정은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도윤이 정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대와 함께 살고 싶소. 평범하게, 조용히. 정은은 궁의 혈통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저 사람들 속에서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정은은 장터에서 작은 약초방을 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었지요. 온양에 팔렸던 며느리가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달이 밝은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정은이 약초방 마당에서 하늘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언니. 바람이 살랑 불어와 정은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도윤이 뒤에서 나타나 조용히 정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말없이 함께 달을 바라보는 두 사람. 앞으로 펼쳐질 길이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온양에 팔렸던 며느리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며 당당히 살아가게 된 이야기. 신분도 혈통도 돈도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만들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정은처럼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결국 우리를 정의하는 건 우리 자신의 선택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